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동화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선주 얘기를 가져오셨네요. 최근에 이제 조선주가 그래도 주가가 꽤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이제 앞으로도 더 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많던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재 상황을 좀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목처럼 오른다고 놀라지 말아요라고 해서 이 유명한 노래 소녀시대의 가사이기도 하죠. 네.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 조선업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간 조선업 주가는 호황의 정점이었던 2007년 이후로 이 사양 산업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오랫동안 우하향 곡선을 그려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슈퍼사이클에 돌입했다는 기대감과 함께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조선주인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은 물론이고요. 최근 상장에 성공한 HD 현대마린솔루션 역시 빠르게 주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올해 들어서만 30% 넘게 주가가 훌쩍 뛰기도 하면서 이 투자자들의 기대감 역시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연초부터 주가 상승률을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많이 올라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서 이제 슈퍼사이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조선주는 굉장히 사이클이 긴 산업이에요. 그래서 장기 침체를 겪고 이제는 조금 고개를 드나 이 정도로 아마 투자자들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정말로 슈퍼사이클에 들어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전 세계 누적 선박 수주는 2,850만 GT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금액으로만 따지면 무려 27% 훌쩍 뛰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선가 인상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현재 조선 업황과 앞으로의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신조선가 지수인데요. 해당 지수가 올해 들어 180을 넘겼는데 이 지수가 180 이상에서 움직였던 건 2008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즉 새로 건조하는 선박 가격이 오르면서 선박 수주와 수출 성적 모두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국가별로 분석해보면 한국 기업에 대한 결과는 더욱 긍정적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신규 수주는 GT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16%, 금액 기준으로도 이 중국을 능가하는 무려 45% 증가했는데요. 이 외에도 여전히 수주 구성이 가격이 높은 고부가선 위주라는 점도 주목해볼 만하다는 설명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 수주가 많다라는 점은 관심이 좀 가는 부분이고 사실 2008년과 대비해서 당연히 비싸게 받아야죠. 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그것도 반영해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관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가 좋다. 그래, 알겠는데 나는 다른 게 더 좋아 보이거든. 이런 관점도 있을 것 같아요. 흔히 뭐 방위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난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이런 견해도 있는 것 같은데 증권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오늘도 보시면 이 조선업의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긴 합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 역시도 조선업보다는 뭐 전력기기나 말씀해주신 이 방위산업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 업황 지표가 크게 개선되었지만 조선사들의 손익이 생각보다 빠르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실망과 또 피로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와 올해 한국 조선사들의 실적 개선이 늦어지고 있는 핵심 원인은 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생산 공정 지연과 이에 따른 추가 비용 지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투자자들이 조선사들의 미래 수익성을 의심하는 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선가 물량 소진과 고선가 물량 매출 인식이 확대되고 있고 지난해부터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산성도 개선되고 있는 만큼 국내 조선사들의 실적 역시 올해 연말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결국 증권가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선사들의 수익성 개선 모양새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데요. 이에 대해서 조선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고민과 오히려 이런 상대적인 소외가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사이클이 굉장히 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는 오르기 시작하면 또 꾸준히 매우 무섭게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슈퍼사이클 얘기는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밸류업 얘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밸류업 이제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제 금융주가 또 밸류업 이슈가 나오면서 좀 강세를 보였고 오늘은 좀 빠지긴 합니다만 시장에서는 이제 대형주 말고 중소형 밸류업주를 좀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 차은우라고 해서 네. 자동차, 은행, 우선주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봤던 게 밸류 프로그램 1.0이었다면 이제는 밸류 프로그램 2라운드에 돌입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본의 경우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발표 이후에 이 배당과 주주 환원을 강조한 액티브 ETF들이 일본 주식시장을 강타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ETF는 상장 이후 2024년 4월 말까지 오히려 토픽스 지수를 밑도는 성과를 기록한 반면에 이 일본 국채 금리의 등락에도 제약을 받지 않고 성장주 강세 국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기록한 ETF도 존재했습니다. 네. 이 실패 사례를 먼저 보면요, 오너 기업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에 노출된 오너 입장에서는 밸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또 이미 PBR도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상승 모멘텀을 추종하지 못한 겁니다. 한편 성공 사례는 중소형주에 특히 집중하는 펀드라는 점이 특징이었는데요. 네네. 밸류업 초기에 대형주의 PBR 저평가가 가장 먼저 해소되면 그 이후에는 중소형 저평가 종목으로 시장의 관심이 이동합니다. 또 게다가 중소형주의 경우 주주 환원 정책 실행 시 대형주 대비 투자 매력도도 더 높아질 수 있어서 성공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겁니다. 탄력도가 중소형주가 훨씬 높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형주로 갔다가 이게 조금 더 확산되면 중소형주로 간다. 이게 주 근거인 것 같은데 그 외에도 혹시 우리가 중소형주를 봐야 되는 근거들이 있나요? 맞습니다. 사실 그간 밸류업의 주도주 세 가지 기본 조건은요. 네. 바로 현금 흐름, 수익성, 주주 환원이었는데요. 여기에 붙게 되는 한 가지 추가 조건이 바로 최대 주주 지분율입니다. 이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아서 주주 환원을 유도하기 쉽거나 높더라도 주주 환원 의지가 확인되는 기업을 확인하라고 증권가에서 설명했는데요. 네. 이에 증권가에서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고 투자 회사 지분이 참여된 클래시스나 휴젤 같은 기업들 혹은 최대 주주 지분율은 높더라도 주주 환원 의지가 강한 기업들. 마지막으로 최대 주주 지분율은 강하다고 하기도 뭐하고 네. 낮다고 하기도 뭐하지만 이 주주 환원 의지가 확인되는 한진칼이나 빙그레 같은 기업들을 네. 확인해 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KB증권의 얘기군요.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짜보고 또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권부의 김동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